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드라마 같은 일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고 제가 잘못된 사람처럼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제 몸에 변화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더니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과 불쾌한 통증이 왔었고 그 아픔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어쩌다 가끔 그러면 대충 넘어갔었을 텐데 지속적으로 몸에 이상 반응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전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받게 된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렸죠. 이미 난소암 2기로 접어든 상태였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수술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이후 급하게 병원으로 와줬어요. 제가 난소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의사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어요. 시모가 제일 심각하게 여겼던 건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였어요. 자궁 저출과 암 제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시기까지 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뭐든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었죠. 결국 저는 자궁을 적출하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길 기다리며 힘든 날들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다 보니 시모가 이런 저에게 불만이 생겨버렸습니다. 여자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한테 앞으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손자는 앞으로 평생 안아볼 수 없을 텐데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나 또한 손녀딸로 만족할 수 없어서 너한테 손자 하나만 더 낳아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몸이 안 좋아진 건 참 안타깝지만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구나. 하필 암도 난소암이 뭐니? 다른 암도 많은데 참 안타깝구나. 너희들의 관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내 아들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너도 우리 집안에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그만 나가주면 좋겠구나.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 집안에 나는 불행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건 천적으로 너의 그 몸뚱어리가 하자가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우리 잘못은 아니잖니? 그래, 그건 맞는 말인 것 같다. 나도 아들 손자를 원했었는데 자궁을 드러냈으니 더 이상 너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지. 이 사람이 원해서 수술한 것도 아닌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두 분이서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암을 원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부모는 제가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거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으니 제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던 거였죠.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남편한테도 눈치가 보여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가해지는 압박이 정신적으로 많이 버겁고 힘이 들었네요. 그렇게 암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6번 정도 받아왔는데 다행히 몸에 남아있던 암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5살밖에 안 된 제 딸을 돌봐주시던 엄마는 제 몸만 신경 쓰라면서 많은 걸 도와주셨지만 매번 병원으로 찾아온 시모는 남편과 언제 이혼할 거냐는 말밖에 하지 않길래 서운했던 저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어요. 내 아들 인생 너 때문에 더 이상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이제 곧 퇴원한다면서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넘어가는데 이제는 결정해야지.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 아직까지 그 사람과 이혼할 생각 없어요. 하은이도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그이랑 이혼하면 아이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건 너 생각이지. 우리 집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대를 이어줄 아들 손자가 필요하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내 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들도 원하지만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 자궁이 없는 네가 아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 네가 지금 병자니까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 때문에 불쌍해서 옆에 붙어 있는 거지. 속마음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걸? 오늘 내 아들 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퇴원을 해도 지금의 불행이 바뀌는 건 아니잖니?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줄 여자가 필요하니 너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라. 이혼 서류는 내가 대신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다. 어머님이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이랑 충분히 대화하고 이혼하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한다 해도 결국 너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돼서 피눈물 흘릴 거다. 시모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저에겐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놓았으면서 시모에게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는 거에 너무 서운했어요. 제 앞에서는 저만 바라보겠다고 했으면서 시모에게는 반대로 얘기했다는 거에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언성을 높이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우울한데 몰랐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시모가 집으로 돌아간 지 몇 시간이 흐르고 전화를 받지 않았던 남편이 연락도 없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많이 기다렸지? 오늘따라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네.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한 걸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무슨 일? 당신 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지.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는 거야? 난 도통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봐. 도대체 뭔데 그래? 당신이 나와 나눈 대화랑 어머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너무 다르던데? 나한테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어머님한테는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며? 당신 본심이 뭐야? 나랑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상해야 돼? 그거? 난 또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랑 하도 이혼하라고 닥달을 해서 입 아프게 상대하고 싶지 않아 대충 얘기했던 것 뿐이야. 내가 저번에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당신과 평생 함께 할 거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이제 곧 있으면 퇴원 예정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어머님이 퇴원이 가까울수록 점점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점점 불안해지는데 당신이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확실하게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확 와닿진 않았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남편의 태도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부모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행동은 매끄럽지가 못해 계속 집안에 분열이 생기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 시부모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길 부탁했어요. 와봤자 좋은 말도 듣지 못하는데 굳이 얼굴 붉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다음날 출근을 위해 돌아갔고 저는 퇴원을 하기 위해 짐 정리를 하나씩 해나갔어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서 와주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정리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옆에서 힘이 돼주었던 대학 동문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병문안도 몇 번 와줘서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줬었던 친구가 생각나 병원을 떠나기 전에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전화를 해봤는데 일이 많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길래 문자 한 통을 남겨놨어요.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있어준 친구 덕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퇴원하면 얼굴 한번 보자는 문자를 보냈는데 제 문자를 확인했는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반갑게 받았어요. 일이 많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면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밥 한 끼 하자면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제야 퇴원이 실감이 났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퇴원하는 거라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퇴원할 거라는 말을 남편한테 하지 않아서 제 얼굴을 보면 많이 놀라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려 했는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제 딸의 목소리라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하게 차를 세워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렇게 집 건물 뒤쪽으로 뛰어가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뒷문을 두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저를 보며 서럽게 울면서 달려온 제 딸을 품에 안았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어떤 아줌마가 자기를 밖으로 내쫓았다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말부터가 충격이라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긴 뒤 앞문으로 급하게 뛰어가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경악할 만한 광경은 온몸이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1년 반 만에 집에 왔는데 남편이 내 대학 동문 이내와 마당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후 연놈들은 저를 보곤 화들짝 놀라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제 이름을 부르는데 남편의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연놈의 사진 촬영을 도왔던 사진기사가 촬영을 계속 진행할 거냐는 말에 무슨 촬영이냐고 물어보니 생후 50일 기념 촬영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제 뒤에 서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사진작가의 말에 경악을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 들어봐야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에 대해 변명할 생각하지 마. 이미 둘이 어떤 관계인지 알았고 당신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가 둘의 사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둘이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였냐고? 그리고 내 집에서 하은이를 내치고 50일 촬영을 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도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 앞으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고 눈앞이 캄캄해서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당신이 입원해 있을 때 이 사람이 병문안 왔었잖아. 그때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기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더라고. 당신도 대충은 알고 있지? 이 사람도 전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암 투병하다 숨을 거뒀었잖아.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런 말들이 나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더라. 그렇게 이 사람이 당신 병문안 왔을 때 몇 번 얼굴 보게 되면서 잔잔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걸 알았을 때 술 한잔 했었어. 서로의 아픔이 같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술을 꽤 오래 마셨는데 그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잠자리까지 가지게 됐었는데 딱 한 번의 실수가 임신까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된 거였고 출산까지 했던 건데 당신이 오늘 오겠다고 연락만 했어도 여기에서 50일 촬영은 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하은이가 오늘따라 촬영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길래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것뿐이지 내 친구는 아니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나도 당신을 좋게 보내고 싶지. 상처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들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 몰래 둘이 눈 맞아서 이런 일까지 꾸며? 내 저택에서 내 딸을 내치고 50일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한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 곧 태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 딸 좀 잘 보살펴달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면서 당분간 일도 쉬기로 했었다며. 내 병간호 해주려고 휴직계 냈었다면서 그게 전부 다 전염 뱃속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였니? 내가 암에 걸렸다니까 그만 살고 싶었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내한테 씨를 뿌린 거야? 나도 원했던 거야. 전 남편이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나도 몇 년간 힘들었었고 아이를 가지기도 전에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았고 이 사람과 똑 닮은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어. 솔직히 너는 완치 판정받고 태어난다지만 껍데기만 여자지 더 이상 여자 고시를 못하잖니? 시부모님이랑 이 사람이 원하는 아들 못 낳아주잖아. 나는 대신 낳아줬고 새 와이프 새 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너랑은 대우 자체가 달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는 너 삶 찾아서 떠나. 이 사람 집안에서 너를 거부하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여기 마당이 이뻐서 50일 촬영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어. 이미 내 집에서 살림까지 차렸으니까 너는 그냥 위자료 받고 갈 길 가라. 나한테도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두 연놈들의 추악한 행동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남편과 대학 동문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려쳐 버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사진작가는 문제가 커질까봐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진작가는 경찰에 신고를 냈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진 뒤에야 경찰들이 마당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저희 아빠한테 한바탕 주먹질을 당한 남편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대학 동문 친구는 저와 엄마에게 머리채를 잡혀 한 움큼 뜯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남편이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경찰들 옆에 붙어서 저희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속이 끓어오른 아빠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몽둥이를 주워들어 남편을 향해 뛰어들었고, 저희 엄마도 또다시 대학 동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찰들이 힘겹게 말리면서 중재를 하는 동안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완벽하게 낫지 않은 아랫배에서 통증이 시작돼 벤치에 앉아 두 연놈들을 노려봤어요. 저는 두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소리치자 남편도 저에게 큰 소리치면서 자기가 저희 아빠에게 맞은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며 똑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행동인데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바탕 막말을 주고받은 뒤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았을 때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애도 못 가지는 네가 여자냐? 가뜩이나 우리 어머니한테 손녀딸 안겨줘서 눈치 보여 힘들었는데 자궁까지 드러냈으면 알아서 이혼 도장 찍어야지. 눈치 없이 어딜 붙어 있으려 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남은 인생 안 걸린 너한테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냐? 나도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 손자 안겨주고 싶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지. 병자 떠안고 맨날 안 좋은 말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위자료 좋아하시네.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야. 뭘 잘났다고 노려보고 있어? 그동안 이혼 안 해주고 너한테 붙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혹시 모르잖아. 암이 재발돼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면 너는 곧 죽을 테고, 그럼 이 집이랑 재산 전부 다 내게 될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우리 부모님은 그런 재산보다 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선이라고 서둘러 이혼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길이잖아? 그래서 이혼 안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 너랑 이혼하고 나도 소송 걸어서 내 인생 피해본 거에 대해 위자료 청구할 거야.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고. 지긋지긋했던 우리 관계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말리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남편한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제 분노를 분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쓰레기라고 막말을 쏟아낸 뒤 침을 뱉어버린 뒤 법정에서 보자며 등을 돌렸는데, 얼굴에 침을 맞은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경찰들을 강하게 밀친 뒤 저에게 달려드는 순간 돌발 상황이 터져 버렸네요. 경찰들이 오기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세워져 있던 농기구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남편이 저만 바라보며 달려들다가 바닥에 있던 농기구를 조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로 밟게 됨과 동시에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이 비명을 질렀고 얼굴을 감싸며 뒹굴었는데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갈고리에 넘어져 눈에 찔려버리는 사고를 당해버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경찰들은 남편을 경찰차에 급하게 태운 뒤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도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저희 가족은 어질러진 집을 정리한 뒤 대문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었어요. 이 문제로 차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저희 가족은 두 연놈들을 상대로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저희 쪽 손을 들어줬어요. 암투병이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아이까지 출산한 건 절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쪽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암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가족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건 본인의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고 본인이 먼저 시작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줄 의무는 없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아들을 가졌으니 그걸로 만족하겠죠. 하지만 그 행복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인생 2번 안 그럴까요? 애꾸가 되어버린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하고 살겠어요. 대학 동문이었던 그년이 먹여 살려야겠죠. 그년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지금 현재 저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이 되지 않아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제대로 된 복수 같아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되면서 인생까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10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 식당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어요. 남편이 3대째 이어받을 식당이라 저도 함께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에 모든 인생을 쏟아부으신 시부모님께선 상당히 예민하셨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날은 눈물을 쏙 뺄 정도로 엄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생전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노하우가 없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어서 그런지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몸에 적응이 되었는지 서로 눈빛만 봐도 모든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언제나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셨는지 3년이 지나도 잔소리는 여전하셨어요. 제 딴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요. 결국 저도 시모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말았죠. 지금까지 군소리 안 하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만 내시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식당에 들어오면 마감 때까지 쉬지 않고 욕만 먹잖아요. 이 사람도 옆에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데 어머님은 제가 손님 없을 때 잠깐 앉아서 숨 돌리는 것도 못 보시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에 재료 손질 다 해놓고 제오픈 시간 오기 전에 잠깐 앉아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세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인 거지. 일만 주구장창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온갖 독설로 제 마음에 상처만 주시잖아요.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일을 제대로 처리해 놓으면 내가 잔소리를 하겠어? 나도 너 때문에 입이 아파 죽겠다. 맨날 똑같은 일상 반복인데 너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편한 게 없니? 그렇게 느려 터져서 내가 식당 일에 손 떼면 벌어먹고 살 수나 있겠어? 내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식당을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너는 우리 집안 식구가 된 지 이제 3년 차인데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잖아?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뭐라고 좀 하세요.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쉰 적도 없이 달려오고만 있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좋게 설명해주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이 사람도 더욱더 열심히 식당 일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엄마는 맨날 지적만 하시니 이 사람도 지쳐서 불만을 품게 되는 거라고요. 이러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손에 누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제가 떠안아야 한다고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얘가 결혼했다고 자기 마누라 편만 드는 것 봐라. 엄마는 이 나이 먹고 식당에 나오고 싶은 줄 알아? 너희 아빠랑 엄마도 이제 집에서 쉬고 싶다고. 아유, 그만들 하고 다들 붙어서 양파나 손질해. 앞으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입만 털 거야? 오늘 저녁 장사 안 할 거냐고? 해야 될 일부터 끝내고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 오늘 마감 끝나고 다들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야 되겠다. 이대로 운영하다간 식당 망하는 건 순식간인 건 몰라? 다들 정신 차려. 저와 시모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쏟아내자 시부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중간에서 저와 시모를 중재하셨고 가족의 불화는 식당의 엄청난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좋지 않은 징조라며 마감 뒤에 가족들끼리 모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저녁 장사도 정신없이 끝낸 뒤 하루가 마무리된 다음 예정되어 있던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시부가 먼저 한마디 하셨어요. 문성이 너는 안 봐도 알아서 잘한다만 며느리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야.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해? 실속이 없잖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좋은 말이 나가지 않겠어? 당신 말 잘했네.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눈치껏 좀 알아서 행동하면 좀 좋아? 꼭 내가 옆에서 시켜야 움직이고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해야 될 게 눈에 훤한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 내가 그런 점이 답답하다는 거야. 3년이면 솔직히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잔소리 한마디 하면 입만 태빨 나와서는 불만만 가지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차라리 이럴 거면 며느리 너는 다른 일 알아봐라.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정말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 왜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너무 상처받아서 그만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피해 누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적어도 직원이 3명은 붙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앉아서 입만 나불거리시잖아요. 제가 몸이 3개면 말도 안 해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수령하려니 몸이 안 따라주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치게 되는 거고 체력이 바닥이 나면서 몸도 느려지는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계시기만 하시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 얼마나 화가 치미는 줄 아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 지났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고요? 직원이 전부 그만두고 저는 가족이라 그만둘 수도 없으니 힘들어도 이 악물며 버티고 있는 건데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버님의 말이 너무 화가 나네요. 아버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나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잘 못하시잖아요. 음식만 만드시고 걸어 나오시면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나도 그걸 이해 못하시고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 정말 서운해요. 방금 어머님께서 식당 일 그만해도 된다고 하셨죠?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런 대우 받으면서 힘들게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들과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입에 모터를 다른 것 마냥 숨도 쉬지 않은 채 시부모님께 대들고 말았어요. 이런 저를 멍하니 바라보신 시부모님께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서운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시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하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데리고 일을 가르치셨던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답답해서 했던 말이었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기 위해 회피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시면서 상황은 대충 마무리가 되었죠. 끝까지 이해를 해주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과 안 좋은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니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서 그런지 다음날부터 크게 터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는 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며 함께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직원을 구할 때까지 식당 일을 돕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직원을 구하면 한동안 집에서 푹 쉬었다가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일자리를 알아보라면서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 새로운 직원을 구한 뒤 저는 예정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과 지쳐있던 몸을 회복시키면서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래 쉬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바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밖에서 누군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길래 무슨 상황인지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시부모님께서 남편과 함께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부르면서 당장 문을 열라며 화를 내시길래 남편을 밖에 계속 세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일단 현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남편을 옆으로 밀치더니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적당히 쉬었으면 식당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거에
화가 나셨던 거였죠.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그냥 놔두라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오래 버틴 거지. 두 분 다 얼마나 사람을 들볶고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직원들이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뛰쳐나가겠어요. 특히 엄마가 제일 문제예요. 직원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분들도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이러실 거면 차라리 물려받지 않을게요. 식당 두 분이서 운영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든 식당 일 서로 웃으면서 해도 쉽지 않은데 오픈할 때부터 인상 쓰고 잔소리만 늘어놓으면 어느 누가 오래 버티겠어요? 저는 자식이니까 어렸을 적부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봤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비수가 꽂힐 정도로 상처를 받는다고요. 이 사람 다른 일자리 알아봤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일하겠다는 말이 나와도 지금부터는 제가 말릴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돌아가 주세요. 다른 집들 쉬고 있는 시간인데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 쉬세요. 너 정말 식당에 나와서 일할 생각 없는 거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여태 힘들게 식당 운영하는 걸 가르쳐놨는데 네가 빠지면 나중에 내 아들이 혼자 식당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 들어와서 일하는 걸로 해. 식당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분께서 운영하셨던 식당을 이 사람과 제가 물려받아 운영하게 될 텐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만 두 분이 저를 대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원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하루도 못 버티고 뛰쳐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차라리 물려주실 거면 이제 그만 손 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오랜 기간 두 분 밑에서 일을 해왔고 저 또한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충분히 몸에 익혔잖아요. 이 사람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제가 직원들을 새로 뽑아 전체적인 운영을 도울 테니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만 손을 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저는 식당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확실하게 답을 해드린 거니 두 분께서도 결정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께서 식당을 물려주실 생각이 확고하게 있으시다면 차라리 이런 불화가 계속해서 생길 바엔 그만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식당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죠. 제가 이제 그만 식당을 넘겨달라고 하자 시부모님께선 얼굴 표정이 굳어지셨지만 그래도 남편도 옆에서 편을 들어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께선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라며 더 이상 참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시험 삼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식당에 나오지 않으셨고 그제서야 저희 방식대로 식당을 이끌어갈 수 있었네요. 시부모님께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던 날부터 몇 명의 직원을 새로 구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손님들 또한 줄을 지어 기다려 주실 정도로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처음에 많이 불안해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이끌어가는 식당이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직원들 관리도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면서 손님들께서도 심적 안정이 되신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이나 저를 면박 주시면서 손님께 불편을 안겨드렸죠. 그러니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 단골 손님들마저 시부모님이 식당에 머물지 않으시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며 식당에 들어오지 않길 바라셨어요. 결국 시부모님께선 모든 걸 인정하신 뒤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식당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죠. 몇 달이 지나고 어느새 2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 음식을 준비하는 남편 옆에 여직원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하는 동안에는 손님도 많았고 식당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회식 중간중간에 주방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던 여직원이 술이 좀 과했는지 너무 가깝게 밀착되어 있길래 신경이 좀 거슬려서 가까이 다가가 눈치를 주게 되었어요. 여직원은 제가 나타나자 자리로 돌아갔지만 둘의 모습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저에게 안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고 그때부터 둘 사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워낙 일을 잘하기도 했었지만 부침성이 좋고 미모도 이쁜 편이라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좋지 않았던 느낌은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심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남편 옆에 여직원이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같이 양파를 다듬던 도중 여직원 눈에 양파가 튀었는지 눈에 들어간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길래 남편이 눈에 양파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다가간 순간 여직원이 남편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면서 둘이 어떤 사이인지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된 터라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데 남편은 제가 볼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직원은 들키면 어쩔 수 없다는 듯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렸던 그 여자 직원한테 남편은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거였고 식당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한테는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주방으로 쳐들어가 남편과 그 여직원의 머리채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차였지만 하루를 봤을 때 주방에서 여자 직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랬는지 남편은 그 여자의 눈웃음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아이는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그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았지만 저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 남편과 여직원의 관계에 대한 증거물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직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식당 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시부모님께서 그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 식당 일을 마무리한 뒤 남편한텐 잠깐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며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한 뒤 여직원을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며 어느 골목길로 진입한 순간 시부모님께서 여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죠. 눈치 못 채게 조심히 온 거 맞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너한테 마음이 전부 넘어간 거 같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은 진작에 뺏겼죠. 지금은 제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걸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제 저 식당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세요. 이 사실을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어차피 임신했으니까 알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겠어요? 내일 얘기하는 게 어때요? 너 임신했니? 그럴 시간이 있긴 했었어. 걔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분명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걔가 너무 싫다. 네가 100배 1000배 훨씬 좋고 진작에 너를 내 며느리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 말 나온 김에 내일 임신 소식을 식당 사람들 앞에서 전부 폭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그때 맞춰서 가도록 할 테니 너는 몸 관리 잘하고 이번 일 끝나면 집에서 푹 쉬도록 해라.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진작에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었을 거다. 걔보다 지금의 네가 훨씬 잘 맞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겠어? 임신까지 했으니 내 식당은 이제 네 거다.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여직원은 시부모님이 저를 내치려고 계획한 여자였어요. 시부모가 운영했을 때보다 식당이 잘 되고 있으니 여직원도 시모가 식당을 물려주겠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와 붙어 있었는데 언제 여자 직원과 따로 만나서 임신까지 시켰는지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해버린 저는 빠르게 녹한 증거물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배신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평생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저보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괴로웠고 그 사람들 전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날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물까지 전부 다 확보해 두었으니 이제 이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어김없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날은 시부모님이 미리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여직원은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여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남편의 뺨을 내려치면서 표출을 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앉아있던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며
제 뺨에도 똑같이 손을 올렸고,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많았던 터라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뺨에 손을 올리시는데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일부러 저 여자를 식당 안으로 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싫으셨어요? 제 모든 걸 식당에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저를 내치고 여자를 들일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계획대로 되셔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저는 저 쓰레기 같은 놈이랑 이혼할 거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여기 그렇게 원하시던 이혼 서류예요. 어차피 위자료까지 전부 다 생각하고 행동하신 거죠? 언젠가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실 거예요. 당신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저 여자랑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 임신까지 시켰다는 건 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거 나 너무 숨막혀. 여자가 살가운 맛이 있어야지. 애교는 전혀 없고 여우 같은 맛도 없어서 이게 여자랑 사는 건지 남자랑 사는 건지 어쩔 때는 헷갈릴 정도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여자는 말이야, 남자를 홀릴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 부은 건 좋아.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겠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당신이 너무 독해 보이는 것 같아 점점 마음도 멀어지더라고. 그러니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없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남은 인생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야. 어떻게 임신했는지 궁금하지? 식재료 사러 나갈 때 몇 번 함께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시간을 활용했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다시 한번 손을 올린 뒤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뒤를 돌아 나오려는데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닌데 얼굴에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모녀가 직원들이 먹다 남은 음식 좀 얻어먹을 수 있냐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도와줬겠지만 저도 맨정신이 아닌 상태라 그냥 식당을 나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간 모녀에게 남은 음식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줄 건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침부터 더럽게 노숙자가 들어왔다고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밖으로 내쫓긴 모녀는 식당 안에 먹다 남은 음식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길래 저는 그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 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낸 뒤 따님과 함께 제대로 된 한 끼 사드시라며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 사람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맨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렇게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필요한 짐을 챙긴 뒤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죠. 본인들도 질질 끄는 건 싫었는지 서둘러 처리를 해주면서 2번 다시 얼굴 마주칠 일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5년의 세월을 제 머릿속에 지워버린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새로운 삶에 다시 적응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죠. 한 6개월 정도 쉬다 보니 회사에 다시 출근하는 것보다 저만의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식당 일이 힘든데 왜 또 그 길로 들어서냐고 걱정을 하셨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노하우들과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러 계획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저만의 스타일로 식당을 운영해 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비록 전 남편이 운영했던 식당과 비교하면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제 식당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었고 열정을 쏟아부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이라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혼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해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동네 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어느새 맛집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외부인 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 식당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직원의 인원수도 함께 늘어가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산다는 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고 제 음식을 인정받는 것 같아 힘든 줄도 모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되었던 어느 날 한 모녀가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셨어요. 재료도 전부 떨어져 버린 터라 음식을 내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양해를 구한 뒤 다음날 다시 오시면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본 여성분은 저에게 남는 거라도 좋으니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냐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을 지웠던 장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손님께선 제 손위로 10만 원을 건네주셨고 5년 전에 빌려주셨던 음식값이라며 자기를 기억하냐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를 계속 찾아다녔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못해 보답을 하려고 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과 쫓기고 있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배가 고파하는 딸을 위해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음식을 주지 않겠다며 내쫓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와 제 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셔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꼭 다시 찾아뵈서 제가 받은 도움 똑같이 도와드리고 싶어 저와 제 딸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다시 식당을 찾아갔는데 사장님은 이미 그 집안 사람들과 인연이 끊어져 있던 상태였죠. 이사까지 가시는 바람에 저희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괜찮은 음식점이 어디에 있을지 제 딸이 찾아보다가 그때 당시에 사장님과 비슷한 얼굴을 하신 분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모습이 인터넷 맛집에 올라와 있어 확인차 들리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게 사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던 날이었어요. 그때의 계기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5년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다시 저에게 찾아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 안쓰러운 마음에 10만 원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를 기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재산 문제로 가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돈 문제가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었는지 두 모녀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부군 되시는 분께서 모든 걸 다시 바로잡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자 여성분은 그때 당시 도움을 주었던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저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는 사업가예요. 전국을 돌면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인수를 하고 확장을 시키고 있죠. 사장님께서도 벌써 많은 손님들께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음식 맛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으셔서 많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계시니 저는 그런 사장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앞으로 더 큰 꿈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족하실 건 아니시죠? 사장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저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면 되시는 거고 저희는 사장님 식당을 더 크게 확장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장님 식당이 비록 한 개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확장으로 전국의 수십 개의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제가 받았던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보답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은 저와 손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투자를 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저 말고도 꽤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제가 운영해오던 식당을 괜찮은 자리에 다시 재오픈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꽤 많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저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지 않았겠지만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죠. 지금 현재 5개의 식당을 확장한 상태이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백화점에까지 입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죠. 제가 성공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식당을 바라봤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여전했고 저를 버리고 새로 들인 상간녀는 시모와 한바탕 싸우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네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상간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난리를 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식당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복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했다고 앞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과 또 엮이게 될 테고 제가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되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 앞으로 제 인생에 앞날만 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하고 역대급 인생 역전의 기회를 2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언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 참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는데 사실 제 주변에서도 참 독특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독특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소금보다 더 짠 남편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연애를 할 때는 사실 저에게 쓰는 돈도 많았고 데이트 비용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알뜰살뜰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다만 제가 결혼 전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선 남편이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다정다감하면서도 모든 솔선수범한 남편의 성격을 보고서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짠돌이도 이런 짠돌이가 없더라고요. 몸에 정말 소금이 나오겠다 싶을 정도였죠. 근데 그게 시모한테 배운 거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상황을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옆집에서 생선을 줬거든. 옆집 아저씨가 낚시를 좋아한다더라고. 친하게 지내면 자주 생선 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비싼 생선 언제 배부르게 먹어? 안 그래도 우리 아들 생선 좋아하는데 엄마가 잔뜩 구웠으니까 오늘 많이 먹고 가렴. 우리 며느리도 밥 많이 먹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반찬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 며느리 온다고 해서 더 차려봤어.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어머님, 가시 왜 여기 냄비에다 두세요? 이거 찌개 끓여서 먹으려고 재료 넣어두신 거 아니에요? 제가 가시 놓을 접시 하나 가지고 올까요? 아까부터 봤는데 남편이 여기 냄비 안에다가 가시 발라서 넣어두길래요. 아, 그거? 예. 생선가시를 바른다고 발라도 살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어. 이거 다시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서 먹으면 맛도 좋고 깊어진다니까. 그래서 찌개 끓일 때 같이 끓여 먹으려고 넣는 거야. 너도 집에 가면 이렇게 해서 먹어봐라. 찌개 맛이 정말 달라진다니까. 우리 아들이 내가 해주는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 네? 아니, 그래도 그걸 왜... 어머님, 근데 제가 젓가락으로 바른 게 아니라 입에서 빼서 바른 것도 있는데요. 그거 그냥 다 넣어서 끓이신다고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건 버리시고 큰 뼈만 넣어서 끓이시는 게 좋지 않아요? 장가시는 나중에 먹을 때도 불편하잖아요. 보통 횟집에서도 매운탕 끓일 때에는 큰 뼈만 넣어서 끓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뭐 그거나 뭐가 다르니? 생선 장가시도 푹 끓이면 나중에 씹어서 먹을 정도로 물러지니까 괜찮아. 그리고 식구끼리 입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 너무 더럽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계속 보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라니까. 이런 것도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먹어. 그래,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식구끼리. 엄마가 해준 찌개 진짜 맛있어. 나중에 우리 여기서 저녁도 먹고 갈까? 엄마가 이렇게 점심에 생선 바르면 저녁에 찌개 해주시거든? 그거 엄청 진하고 맛있어. 우리 같이 먹고 가자. 역시 생선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옆집에서 이런 것도 자주 주나 봐, 엄마. 우리도 인사해가지고 친하게 지내자. 혹시 몰라. 우리한테도 생선 나눠줄지도. 생선을 손질하면서 큰 뼈와 생선 머리를 넣어서 끓이는 줄 알았던 생선찌개는 구운 생선 가시를 바르고 난 후에 남은 가시까지 다 싹 다 넣어서 끓였던 것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를 삶거나 구워 먹은 이후에 나오는 뼈도 버리지 않고
육수를 내는데 사용을 하셨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 전 시댁에서 국물 요리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먹을 것을 다 아끼고 재사용하고 재활용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아끼는 건 역시나 공과금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특히나 집에서 전등을 켜놓고 있는 걸 남편은 참지 못했어요. 비가 와서 어두컴컴한 상태에서도 낮에는 불을 전혀 켤 수 없었죠. 여보, 뭐해? 오늘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근무하기로 했어? 나도 오늘 출근 안 하는데. 근데 집안 불은 왜 이렇게 다 켜놓은 거야? 여보, 이렇게 하면 전기세 엄청 나오는 거 몰라? 하여튼 덤벙거리기는. 여보, 좀 신경 써. 낮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전등을 다 켜놓으면 어떡해? 낮에는 불 다 끄고 있어도 밖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살 수 있잖아. 아니, 지금 비 와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켜놨어. 오늘 날이 정말 흐리잖아.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도 없는데 어떻게 어두컴컴한 집에서 근무하라는 거야. 실내가 깜깜하니까 우중충하고 일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켜둔 거니까 끄지 마. 다른 날도 아니고 비 오고 햇빛도 없는데 그렇게 다 끄고 다녀야 되겠어? 아니, 뭐가 안 보인다는 거야? 저녁도 아니고 해 진 것도 아닌데 다 보이잖아. 여보가 눈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진짜 여보는 예민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불 이렇게 다 켜놓으면 전기세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니까? 여보는 그냥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하루 이틀 쌓이면 엄청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켜놓지 말고 있어. 내가 보기엔 집안 훤하게 다 보이는 걸 뭐. 여보, 나 지금 근무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 꺼버리면 어떡해. 이따가 화상회의도 해야 한단 말이야. 서류도 어두우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다른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있는 곳은 그냥 켜뒀으면 좋겠어. 난 이렇게 환하게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잘 보이면 당신 있는 방에만 꺼둬. 당신 노트북에서 불빛 나오잖아. 그걸로 주변 다 보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노트북 전기세도 만만치 않은데 그냥 회사 가서 근무하지 왜 여기서 이렇게 전기 낭비하고 있어? 당신네 회사도 웃긴다. 아예 푹 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더 줄 것도 아니면서 집에서 전기세까지 다 감당하면서 근무하라니. 그냥 노트북 불빛으로 근무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다가 내 눈도 나빠지겠어. 전에는 당신이 불 다 끄고 다니는 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방 전등은 켜두게 해야지. 자꾸 이런 걸로 좀 싸우지 말자. 적어도 일할 때는 나 좀 편하게 해줘. 서류도 봐야 하는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다가 언제 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당신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지. 원래 인간의 눈은 다 적응해. 당신이 자꾸 밝게만 살려고 하니까 눈이 거기에 적응돼서 그런 거야.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보이는데 그걸 못 참아서 당신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라니까. 남편은 집안에서도 낮에는 절대 전등을 켤 수 없게 강요했고, 밤에도 정말 앞이 안 보여 물건을 찾을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불을 켜면 안 됐어요. 남편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불을 다 켜고 살았지만, 남편이 집에 오면 온 방의 불을 다 끄고 다니는 통에 여러 번 다투기도 했죠. 그 밖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아꼈는데, 그 중에서도 기름값을 정말 아까워했어요. 심지어 기름값이 아까워서 멀리 떨어진 친정집 가는 것도 싫어했죠.
명절이나 기념일 때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버티다 보니 저와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딱 하나 아끼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시댁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남편은 시댁 관련해서 돈 쓰는 것에는 아끼지 않는 듯 보였어요. 나 이번 주말에 친정에 좀 다녀올게. 엄마가 뭐 좀 필요하시다고 사러 가자고 하시는데 이번에 차 가지고 가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당신이 같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내가 차 좀 쓸게. 엄마가 기름값 준다고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주말은 시댁에 못 들린다고 당신이 미리 좀 말해줘. 무슨 차를 타고 가? 그냥 다음에 가면 안 되는 거래? 어차피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이라서 그때 갈 거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에 해결하면 되지. 왜 지금 갔다 온다고 하는 거야? 급하신 거 아니면 다음 달에 생신 때 가면서 사러 가자고 말씀드려. 솔직히 장모님이 기름값 준다고 해도 뭐 얼마나 주시겠어? 거기 가면서 기름값만 들어? 차도 쓰는데 물건 사고 그러면 지저분해지기도 할 거고. 당신 진짜 장난해? 당신 집에는 매주마다 가면서 왜 친정에는 기름값 아깝다 어쩐다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시댁은 왜 그렇게 자주 가는데? 거기 가는 기름값은 안 아까운가 봐? 그리고 내가 차를 험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나도 좀 친정에 편하게 가자. 매번 버스 타고 가라고 하고 그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은 차로 5분밖에 안 걸리잖아. 거기 가는데 기름값이 들면 얼마나 들겠어? 오히려 버스 타고 가는 값이 더 비쌀 수도 있지. 근데 처갓집은 1시간이나 걸리니까 기름값은 여기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더 나오지 뭐. 그러니 한 번 갈 때 할 거 다 하고 오는 게 낫다는 건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거기 갔다 오면 차 지저분해지고 우리도 피곤하고 그렇잖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시댁 가면 기름값만 들어? 시부모님 밥도 사드려야 하고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당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잖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에 가면 한 번 갈 때마다 엄마가 식재료 잔뜩 다 챙겨서 주시는데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야? 당신처럼 손해 이익 따지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에 자주 가는 게 이득 아니냐고. 알았어. 그렇게 가고 싶으면 이번에도 버스 타고 갔다 와. 버스 타면 금방 가잖아. 처갓집에서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이고 내리면 금방인데 버스 타고 가면 편하겠네. 그리고 당신도 운전 안 해도 되고 차 끌고 갔다 오지 말고 버스 타고 갔다 오면 되겠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아까 말 안 했어? 엄마가 뭐 좀 사러 가자고 나 부른 거라고. 차 가지고 가야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 아, 진짜 당신 왜 이래?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차 주말에 내가 쓸 거고 기름값 내가 어떻게든 넣을 테니 상관하지 마. 남편은 친정에 가는 것도 불편해했고 특히나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싫은 티를 냈어요. 그렇지만 시댁에 갈 때는 꼭 저와 같이 가서 있어야 하고 밥도 사드려야 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시댁에 제가 잘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외식을 했었는데 유명한 맛집에 모시고 가면 온갖 타박을 하면서 민망하게 하셨죠. 아이고, 여기가 비싼 곳이라고 하길래 내가 잔뜩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집에서 끓여 먹는 라면만도 못하니? 에휴.
아니, 이런 곳에 누가 와? 여기가 진짜 맛집은 맞기나 한 거니? 여기 누가 알아본 거야? 보나마나 우리 며느님이 알아봤겠지? 아니, 너는 이런 거 잘 알아보지도 않고 데리고 오는 거야? 그냥 보기에만 좋지. 먹기는 불편하고 맛도 별로 없구먼. 어머님, 지금 어머님 그거 몇 번이나 리필하신 거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맛이 없었으면 왜 리필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 어머님이 맛없다고 하셨으면 그냥 자리 얼른 마무리했을 텐데요. 여러 번 드신 거 보면 어머님도 입맛에 맞으신 것 같은데 그냥 집으로 갈까요? 내가 처음부터 맛없다 어쩌다 말했으면 네가 기분 나쁘지 않겠니? 너 생각해서 그래도 지금껏 꼭꼭 참아서 먹었는데 난 영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고생해가지고 번 돈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데 그냥 갈 수야 없지. 돈 아까워서라도 내가 이거 리필 계속해서 먹어야 되겠다. 근데 여긴 진짜 우리 입맛에는 안 맞는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어머님, 그냥 다음에는 외식하지 마시고 집에서 먹어요. 어머님, 아버님 매번 모시고 와도 맛없다고 하시고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낫다고 하시고 저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힘 빠지니 힘드네요.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 식사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그냥 식사 안 하고 집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못하겠네? 그냥 하는 말 가지고 평도 못하는 거니? 이렇게 음식 정왔으면 음식이 어떻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입맛이 어떻다는 걸 알고 다음에는 더 잘 맞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잖아. 아유, 참. 얘 그래도 나처럼 쿨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며느리가 입맛에 맞지 않은 곳 데리고 와도 이렇게 끝까지 잘 먹잖아. 시모는 자신이 정말 쿨한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셨죠. 남편 또한 그런 시모의 성격이 정말 좋고 요즘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전 자신들의 행동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깐깐한 시모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 시모가 등산을 하다가 다리를 삐끗해 다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차로 5분 거리 시모를 우리 집으로 말도 없이 모시고 왔죠.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 엄마 우리 집에 모시려고. 다리 삐끗하셨다고 하는데 푹 쉬어야 한다고 병원에서 말했대. 혹시라도 뼈 부러지면 안 되니까 당신은 나가서 사골뼈 좀 사와서 고아. 엄마 매일매일 사골 꼭 먹어야 되겠어. 정형외과 약이 좀 독하잖아. 잘 안 먹으면 속도 상하실 텐데. 엄마 안 그래도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쳐서 괜찮으실지 모르겠네.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신다고? 어머님, 그냥 발 삐끗하신 거 아니야? 어디 부러지셨대? 깁스하셔야 된대? 그게 아닌데 왜 우리 집까지 오시는데? 아니,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는데 당신이 왜 오버해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 그러지 말고 시댁에 모셔다 드려. 사골은 내가 집에서 고을 수 있는데 사골뼈 당신이 나가서 사오고. 이게 무슨 난리야? 너야 젊어서 지금 엄마 상태를 잘 모르는 거지. 원래 엄마 나이 때 되면 뼈 살짝만 삐끗해도 금방 부러지고 안 좋아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플 때 잘해드려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긴다니까. 그리고 내가 평생 모시자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인데 그걸 못 해드려?
엄마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닌데 뭘 못한다는 거야. 그냥 여기서 밥만 챙겨드리면 돼.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시댁에 가서 어머님 건강도 챙기고 밥도 챙겨드려. 당신이 직접 해야지. 왜 나한테 다 시키는 거야? 저번에 어머님 아프실 때도 나보고 죽 써다가 드리라고 시키고,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동무에 드리라고 하고, 내가 무슨 기쁨줘야? 나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이 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뭐해? 어머님은 당신이 살뜰하게 챙겼다면서 당신 칭찬만 하지. 내가 아무리 해도 나한테 수고했다, 고맙다 소리 한 번 없으신데 난 별로 뭐 하고 싶지 않아. 너 좀 치사한 거 아니야? 원래 부부는 일심동체야.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하는 거고 내가 칭찬받으면 너도 칭찬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것도 몰라? 아니 내가 계속 모시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일주일만 집에 계시게 해. 엄마한테 잘하면 나도 알아서 처갓집에도 잘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남편은 말로만 시댁을 챙기고 모든 일은 저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챙겨도 시댁에서는 남편이 잘해서 제가 잘하는 거라며 남편 칭찬만 하셨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 전 그때 어머님이 집으로 오시는 것도 반대를 했는데 남편은 다음에 친정이 일이 있으면 자신이 나서서 하겠다면서 약속을 하길래 못 믿었지만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온갖 살림살이를 다 꺼내보시고 지적하셨어요. 집안 곳곳에 값이 나가는 물건이 있기라도 하면 다 지적하면서 제 씀씀이를 비난하셨죠. 남편과 똑같이 불도 못 켜게 하시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물도 못 내리게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시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전 급성 위염까지 생겼습니다. 예, 너는 도대체 살림을 하는 애가 맞긴 하니?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고 살았던 거야? 아니 온 집안 불은 왜 이렇게 켜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빨래는 왜 자꾸 나눠서 하는 거니? 그냥 한 번에 딱 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꽉꽉 채워가지고 돌려야지. 저렇게 조금만 넣고 돌리면 물 아깝지 않니? 설거지도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물도 덜 쓰고 그러지. 샤워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야? 가스비며 수도세며 아깝지도 않은 거야?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안 하면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챙기려면 이렇게 틈틈이 시간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해야 해요. 몰아서 하면 물도 더 쓰고 전기도 더 쓰잖아요. 그리고 변기물은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소변 보고 그냥 물 내리면 어떡해? 그런 건 여러 번 보고 나서 내려도 상관없어. 큰 거 봤을 때나 물 내리지. 소변은 여러 번 싸도 변기 뚜껑 닫아 놓으면 냄새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물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넌 화장품이 왜 이렇게 많니? 그냥 샘플 크림 쓰면 되지. 너 이런데 돈 다 쓰는 거야? 어머님,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시면 여기 계시는 게 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어머님 여기 계시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계시지 마시고 시댁에 가세요. 짐 싸고 계세요. 지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얘가 무슨 그렇게 말을 해? 아니야. 내가 이참에 여기 눌러 앉아야 할 판이야. 내가 신세대 시어머니라서 너네 사는 거 하나도 터치를 안 했는데
네가 내가 뭐라고 안 하니 아주 엉망으로 살고 있었구나. 아끼지도 않고 펑펑 다 쓰니까 아들이 힘들다고 그러지. 에휴, 너는 일도 하지만 주부야. 주부는 살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살짝 삐끗했던 발은 하루 만에 다 나았는지 시모는 저희 집에 눌러 살면서 저희 살림살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셨죠. 결국 제가 급성위염으로 밥도 못 먹고 하루하루 야유어 가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전 그날 이후 시모든 남편이든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고 시모고 매일 전화 오면서 아끼지 않는다면서 저를 압박했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다리가 골절되어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어요. 전 매일매일 병원으로 가서 저녁마다 엄마 병간호를 했지만 남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처음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전화만 왔을 뿐이었어요. 수술이 무사히 끝마치고 엄마가 퇴원을 하시는 날 회사에서 급하게 일이 터져서 제가 모셔다 드리지 못하게 되어 남편에게 부탁을 했죠. 그날 마침 남편이 쉬는 날이었고 집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그러겠다며 말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 남편이 집에 왔다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정까지는 병원에서도 1시간 거리인데 어떻게 된 건가 싶었어요. 뭐야? 어떻게 집에 벌써 왔어? 엄마 다른 곳에 가신다고 하셨어? 아니, 아까 전화 통화할 때는 바로 집에 가신다고 했는데. 엄마 어디 가신 거야? 그래도 당신이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지. 그 발로 여기저기 가기 힘들 텐데. 짐도 많고 어디 내려드렸어? 나 일 대충 마무리돼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전화 안 받네? 아, 오랜만에 장모님이 밖에 나오시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바깥 구경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바깥 구경 하고 싶으시냐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셔서. 그래서 버스 타고 가시라고 했지. 버스 타면 가는 동안 주변 경치 구경도 하고 솔직히 사이가 운전하는 차 타고 가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하시기도 하잖아. 근데 버스 타면 혼자 가시니까 마음도 편하고 부담도 안 되고 거기다가 집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으니까 힘들 것도 없으니 그냥 버스 타고 가시라고 하고 정류장에 내려다 드리고 왔어. 뭐?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장대비 쏟아지고 있는데 엄마를 그냥 버스 정류장에 내려다 주고 왔다고? 지금 진짜 제정신이야?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못 받고 있는 거구나. 당신 그 짐들은 다 어떻게 했어? 엄마한테 그것도 다 가지고 가라고 한 거야? 아, 진짜 돌겠네. 엄마 지금 다리에 철심 박아서 걷는 것도 힘들고 깁스한 사람을 이 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해.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지금 당장 나가서 엄마 다시 데려다 드리고 와. 아니면 우리 집에 모시고 오던지 그냥 내가 데려다 드리고 올게. 아, 뭔 소리야. 어머님 벌써 버스 타고 가셨을 시간이야. 그리고 기름값도 비싼데 어떻게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리라고 한 건데. 어차피 장모님도 버스 타고 가시는 거 좋다고 하셨어.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버스 정류장에 내려다 드린 줄 알아? 좋다고 하니까 내려다 드린 거지. 싫다고 하셨으면 끝까지 모셔다 드렸을 거야. 버스 타고 가는 거 괜찮다고 하셨다니까.
진짜 욕도 아깝네. 도라이야? 아니면 정신병자야? 네 엄마는 고작 삐끗해가지고 아픈 거 가지고 우리 집에 일주일이나 모셔놓고서는 철심 박은 엄마는 괜찮으니까 버스 타고 짐 들고 집에 가라고 했다고? 이 비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디 머리 다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생각 없이 그따위 행동을 한다고? 뭘 그렇게 오버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는 장모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살짝 삔 것도 나중에 심하게 아플 수 있다고. 그리고 엄마가 많이 고생해가지고 뼈도 안 좋고. 근데 장모님은 우리 엄마보다 젊으시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가 건강하면 좋지 않겠어?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에게 오버를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얘, 우리 아들이랑 싸웠어?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 거 같던데. 너희 그냥 화해해. 그렇게 기싸움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너희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거니? 원래 남자들은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너처럼 화내면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 조곤조곤 달래가면서 말해야지. 듣고 보니까 아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던데 네가 오버한 거 아니니? 내가 보기엔 네 잘못도 있어. 그러니까 화해해. 어머님, 남편이 뭐라고 말한지는 모르겠는데 저 절대로 화해 못해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 다리 부러지셔가지고 철심까지 박으셨잖아요. 제가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 엄마 퇴원 수속을 못하게 되니까 남편한테 집까지만 모셔다 드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 장대비 쏟아지는 날 엄마를 그냥 버스 정류장에 내려두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요? 그 많은 짐도 그대로 내려두고 가라고 했어요. 저 진짜 너무 화나고 용서 못하겠어요. 아유, 얘. 걔는 진짜 날 닮아가지고 경제관념이 너무 똑부러진 거 아니니? 우리가 땅을 파봐라. 기름이 나오나. 요즘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써재 끼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네 엄마는 아직 젊고 그렇게 철심 박았다고 해도 운동은 해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재활해야 되니까 자주 걷고 그래야 할 텐데 뭐 우리 아들이 잘했구먼. 뭘 용서 못하겠다고 난리야? 뭐요? 남편이 잘했다고요? 어머님, 저번에 다리 삐끗하셨을 때 생각 안 나세요? 그때 저한테 어른날 잘 모셔야 복 받는다면서 저보고 잘 모시라고 엄청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남편이 하는 꼬락서니는 뭔데요? 우리 엄마도 어른이에요. 근데 남편은 몸도 성취하는 어른을 이 장대비에 버스 타고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온 거라고요. 네가 지금 격분해서 그렇지. 나중에 시간 지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우리 아들이 무척이나 현명했다는 거 너도 알 거야. 너희 엄마도 운동해야 하고 솔직히 몇 주 동안 계속 병원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운동도 하면서 겸사겸사 세상 구경도 하고 가면 얼마나 좋니? 사이가 데려다 주는 거 불편하고 부담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거 세상에 널리 자랑해야지. 무슨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끼려고 노력하는 남편 칭찬은 해주지 못할 망정. 네가 더 너무하네. 시모는 오히려 저에게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며 절 타박했어요.
전 그렇게 말하는 두 모자를 가만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단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뻔뻔하게도 그날 일을 잊은 건지 회사팀 회식을 저희 집에서 하고 싶다며 말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저에게 말을 했었는데 전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다시 부탁을 해오자 전 알겠다면서 시모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차려주시니까 저희가 배부르게 먹고 가겠네요.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리님이 매번 겸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다니. 솔직히 시어머님 오셔서 음식 도와주시는 거 흔한 풍경은 아니잖아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유, 우리 가족이 워낙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매주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면서 잘 지내고 있죠. 저희 가족이 이렇게 유난이라 다들 부러워하곤 해요. 집도 5분 거리에 있어서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요. 요즘은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친구같이 지낸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이 딱 그런 집이긴 하죠. 아유, 많이 드시고 가세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이번에 승진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이번에 대리님 승진 한번 제대로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대리님이 어찌나 가족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저희 회사에서도 평판이 정말 좋아요. 그나저나 몸은 괜찮으세요? 어머님도 다리 다치시고 장모님도 다리 다치셨다고 대리님 며칠 휴가도 내시고 고생하셨다던데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괜찮으시죠 뭐. 다리 하나 부러지신 것도 아니고 고작 삐끗한 거니. 아, 아니지. 어머님 삐끗한 거 더 심해지실까 싶어가지고 남편이 저희 집으로 일주일 모시고 왔었거든요. 워낙 남편이 효자여가지고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젊으니까 그런지 남편이 엄마 생각을 많이 해줬어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철심 박았을 때도 엄마가 병원에 오래 계셔서 답답하셨겠다고 버스 타면서 드라이브하라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잖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깊어요. 어머님은 또 너무 잘했다고 이런 아들 없다면서 칭찬도 하시고.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사돈이 워낙 버스 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솔직히 병원에 몇 주 동안 있으면서 답답하고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바깥 구경 하시면서 가시겠다고 하시길래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했는데 장모님이 엄청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드린 거잖아. 아이고, 며느리가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렸나 보네. 네? 어머님, 제가 어떻게 잊어요? 그때 서운해했다가 어머님이 저보고 철없다고 엄청 혼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효도구나 잘 알았어요. 어머님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동료분들 오셨을 때 자랑하는 건데 뭐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 그때 다리 삐끗했을 때도 일주일 저희 집에 모실 게 아니라 집에 걸어가시라고 하셨어야 하는 건데 삼시세끼 다 차려드리고 맞춰드렸는데 어머님 불편하셨겠네요. 전 남편의 동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날의 일을 다 꺼내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가라앉았고 동료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해 갔죠. 전 동료들이 모두 떠나고 난 후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꺼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을 못 해준다면서 말을 냈죠. 전 억지로 남편과 시모를 내쫓은 후에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만나지 않았죠. 그간의 남편의 행각, 시모의 행동을 이혼 사유로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남편은 그렇게 집에서는 짠돌이처럼 굴었지만 시댁에는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말을 전혀 하지 않고선 보냈던 거죠. 거기다가 자신의 경제관념을 저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에게도 부당 대우를 했던 것도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역시 블랙박스에 남아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엄마가 집 근처까지만 태워달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걸 무시하고 운동 삼아 걸어가라면서 말했던 것이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어 있었죠.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 분할 역시 제가 대부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동안 모은 공과금을 반반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 바는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집은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폭로를 한 이후에 남편 회사에 소문이 쫙 났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적이었던 남편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모와 장모님 간병으로 휴가를 낸다고 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징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으로 거의 쫓겨나듯 발령을 받았고 승진도 물 건너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집을 구하려고 추가로 돈까지 써야 했다고 하니 짜디 짠 시댁에서도 위자료에 집 구하는 비용까지 들게 되면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렇게 3년의 결혼 생활을 파란만장하게 끝내고 난 후에 전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시원하게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사고 싶은 것도 편하게 사보고 부모님께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사드렸네요. 답답했던 결혼 생활을 끝마치고 나니 속이 이렇게나 시원해질 줄 몰랐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속 시원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